예전에 한 15년, 20년 전에 언어치료 한 번 받으려면 2년 대기하고 2년 대기해가지고 언어치료 받았는데 선생님하고 안 맞아 우리 아이가. 그러면 이걸 포기하냐 마냐 해서 어머님들이 포기를 못 하셨어요. 어딘가를 2년을 대기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근데 그 상황이 지금 장애인 거주시설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시설의 숫자가 적다 보니까 내가 여기 아니면 딴 데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탈시설과 자립생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 올해 19년 차 이제 곧 20년 차가 되네요. 네, 다른 거 안 해보고 딱 그것만 해본 것 같아요. 그리고 주로 공동생활가정이나 단기보호센터에서 커리어를 쌓아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랑누리 장애인 단기보호센터의 원장 권송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설에 있는 원장님들은 사실 원장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고용인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노동자이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런 양쪽의 모습의 애환을 가장 많이 제가 좀 느끼고 있는 현장의 원장님이신데 어쩔 수 없는 여건도 있는 것 같아요. 많이 개선됐다 그러면은 네 개선이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래 일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신입 직원 만나면 라떼는 말이야가 되더라고요. 싫어한다지만 당장 5년 전후만 해도 처우 개선이나 인력 증원 문제에 있어서 충분히 많이 되고 있다. 변화하는 과정이다. 그러면은 네 맞습니다. 변화되고 있고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라고는 하지만 현장이 어렵냐 안 어렵냐의 수준으로 얘기를 하자면 여전히 어렵습니다. 저 8월 2일 날 출근해서 17일 날 퇴근했거든요. 15일을 그러면 네 15일을 한 달에 발을 그냥 네 코로나 상황이라는 특수한 상황도 있었고요. 그 상황에서 이제 격리를 해야 되는데 공간도 협소하고 격리할 수 있는 인원도 적고 또 교대 근무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15일을 근무를 하면서 현장이 많이 변했다고는 하지만 어려움은 여전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력이 채워지지 않은 비상 상황에서는 원장님이 다 전체를 그냥 커버해야 되는. 그래서 보름 동안 집에 전혀 못 가는. 가정복지는 없는 거죠. 가정복지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 생활시설에 계신 분들 특히 단기나 아니면 소규모 복지시설일수록 인력이 적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 사명감이라는 게 없이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이라든가 아니면 전문성 향상이라든가 기반 시설이나 프로시저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을 꾸준히 한다는 게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원장이. 감사합니다. 꾸준히는 해왔습니다. 뭐 잘했냐 잘못했냐 그러면은 성과는 사실 잘 모르겠고요. 성과가 엄청 있죠. 아닙니다. 아주 뭐 전국에서 잘하고 있는 시설로 소문이 난 이게 좀 다루기가 저도 조금 껄끄러웠어요. 어려울 수 있죠. 탈시설에 대해서는 너무 양쪽이 찬반이 극렬하게 갈리고 있고. 그렇죠. 가운데 서 있는 입장이에요. 저는. 왜냐하면 저는 시설을 운영하는 운영자이기도 하고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이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발달장애인의 가족이거든요. 저는 발달장애인의 가족이다 보니까 이 문제가 현실적으로 저희에게 주는 무게가 다른 사람들보다 크고 또 아예 자립에 대한 단어를 고민할 수 없을 만큼의 체중증 장애인들도 분명히 계세요. 그런 체중증 장애인이시라면 가족이 그렇다면은 병원이나 요양시설의 발전에 대한 고민들을 했을 텐데 저희 가족인 그러니까 저희 남편의 여동생, 저희 신우가 지적장애인데 저희 시누이 분은 3급 예전에 장애 등급이 있을 때 3급이셨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하시고 훈련하면 버스도 타시고 그리고 복지 일자리이기는 하지만 자기 일을 해서 자기의 생활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자립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탈시설과 자립에 대한 문제는 더 많이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원장님으로서 나오기가 좀 껄끄러울 수도 있거든요. 특히나 이렇게 온라인 이제 이겠지만 우리가 어쨌든 영상으로 박제되는. 네. 그게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걸 결정하기가 진짜 네. 어려울 텐데. 그리고 생각이라는 게 변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저만 해도 탈시설 로드맵이 나오기 전에 제가 생각했던 탈시설보다 로드맵이 나오고 나서 탈시설 했을 때 조금 더 걱정이 더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이라는 것들이 변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온라인 매체에서 박제되는 거에 대해서 많이 걱정했는데 그래도 불러주신 거에 영광으로 삼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장황하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배경을 많이 깔아둔 이유가 저도 생각이 바뀔 수 있고 원장님도 생각이 바뀔 수 있고 우리가 환경도 바뀔 수 있고 정책 로드맵도 갑자기 바뀔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되게 무겁고 좀 심각한 주제이기 때문에 좀 평이하게 갔으면 좋겠다. 오히려 좀 쉽고 재미있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재미있게 좀 갔으면 좋겠다. 네, 삶이기 때문에 뭐 가볍게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현장이 너무 양극화되어 있는 거에 대한 걱정은 좀 있어요. 뭐 아니면 도. 그래서 탈시설 하냐 안 하냐. 그래서 왜 그 중간은 없는 거면 사실은 둘 다 걱정하는 건 똑같은 부분인데 그 걱정의 동전의 양면처럼 이쪽을 보고 이야기하고 저쪽을 보고 이야기하는데 상대방의 얘기는 우선 안 듣고 보자. 이런 것들이 약간 조선시대 당파 싸움 같고 우리나라 지금 정치 같고 지금 탈시설에 대한 장애인 복지계의 그 양분화되어 있는 모습들이 왜 이렇게 세상이 자꾸 뭐 아니면 도일까 하는 걱정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혹시 마음이 불편하거나 우리가 전하는 정보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전적으로 책임은 저한테 있다. 저도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장애인 단기거주 시설 전체를 대변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시설을 운영해 본 입장과 그리고 제 생각이 담긴 이야기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여러 가지 용어가 나왔어요. 뭐 거주시설, 생활시설, 뭐 단기보호시설, 소규모 생활시설 여러 가지가 나왔으니까 일단은 단기보호시설의 원장님이시니까 그걸 위주로 해서 나머지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애인 복지시설은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서 시설로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을 기본적으로 자기 집에서 다닌다. 라고 하면 이용시설로 생각하시면 되실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생활을 한다. 잠을 자고 생활을 한다 하시면은 거주시설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두 가지 이용시설하고 거주시설로 생각하시면 되시고 잠을 자냐 안 자냐 그거를 그냥 간단하게 근데 일반인들에게 보통 제가 설명할 때 쓰는 말이 거기서 잠자고 생활하면 거주시설 안 자면 이용시설 집에서 다니며 그래서 우리가 많이 만나는 복지관이나 직업재활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이용시설인 거고요. 주간보호센터도 집에서 다니니까 이용시설인 거고 그 안에서 생활하는 크기가 어떠하든 간에 그런 시설들은 거주시설로 보는데 이 거주시설을 세 개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장애인 복지시설 하면 떠오르시는 이미지 좀 크고 30명 이상 살고 있고 그런 곳을 유형별 거주시설이라고 합니다. 말은 또 어렵습니다. 말은 어려워요. 그런데 결국은 각각의 그 장애 특성에 따라서 모여 산다 해서 유형별 거주시설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조그만하게 살고 있는 시설이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인데 공동생활가정. 혹시 그룹홈이란 단어 들어보셨죠? 저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처음 듣는 분도 아마 계실 것 같고. 그룹홈,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이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공동생활 가정 하면 조금 어려운데 그룹홈 모여 사는 집 했을 때가 조금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은 4명 정원. 4명 정원. 전국 어디를 가셔도 정원이 4명이에요. 4명 정원에 1명의 지금 사회복지사가 지원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내년도 되면 개선이 돼서 이제 인력이 증원이 되지만 현재까지 상황에서는 가장 작은 단위. 가장 작은 단위는 4명이 함께 살고 사회복지사 1명이 함께 사는 함께 5명이 함께 사는 거네요. 그게 이제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이고요. 이런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이 제일 작고 그럼 유형별 거주시설은 30명 이상.
30명 이상이고 그 가운데 껴있는 게 저희 장애인 단기 거주 시설이에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단기 하면은 주간보호센터하고도 많이 헷갈리세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예전에 주단기라고 해서 주간보호 단기보호를 같이 운영하셨던 원장님들이 많으셨어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주간보호 활동을 하다가 긴급 상황이 있으면 재워야 되는 상황에 단기를 하셨던 분들이 처음에 많으셨기 때문에 주단기 운영을 같이 하셔서 주간보호 단기보호센터 같이 운영하는 기관이 많고 또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는 공동생활가정하고 단기보호센터 같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운영하는 기관들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보호센터는 그 중간 지점에 있다. 그래서 10명 이상 살고 10명 이상 살고 그리고 최고 이제 전국에서 가장 큰 단기보호시설은 25명 시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서 정원은 시설 규모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지금 전국에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구 대비 비율이 저희가 독일의 6분의 1이에요. 네. 사람들이 유럽 선진국은 이렇게 자립생활이 많이 발전을 해서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거기는 자립생활을 하다가 어느 정도 장애가 심화되거나 아니면 또 내가 단체 생활이 필요하다 할 때는 단체 생활 갔다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구조더라고요. 왔다 갔다가 자유롭고. 네, 자유롭고. 제가 여기 살다가 이거보다 더 큰 데 살고 싶어, 더 작은 데 살고 싶어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데 우리는 거주시설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고 왜냐하면 6분의 1이니까 숫자가 작다는 거죠. 정원 자체. 그런데다가 탈시설 때문에 30인 이하로 지금 축소하는데 100명 시설이 있어요. 그럼 이거를 시설을 3개로 나눠가지고 하면은 정원이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100명 시설이 30명 시설 될 때까지 자연 감소할 때까지 내버려 둔다라는 정책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규 거주인을 받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그런 거죠. 자연으로 소멸. 감소하게끔 두는 거예요. 그러면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결혼해서 이렇게 따로 살림을 자립생활 가시는 분도 계시고 원가정에 가시는 분도 계시고 더 심해져서 병원이나 사망으로 가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점점 줄어들어요. 근데 30일 될 때까지 자연 감소를 하겠대요. 그러면 정책을 그렇게 쓰고 있구만요. 그러면 거주시설에 입소하고 싶으신 분도 단기에서 생활해봤더니 내가 거주시설 충분히 살 수 있어. 그래서 거주시설 가고 싶은데 아무데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요. 그럼 다시 가는 거예요. 그다음 또 하나는 발달장애인 입장에서 한 곳에서 삶을 안정되게 누리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좀 깁니다. 적응하는 시간이 길어요. 이제 적응했는데 또 나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단기 거주 시설이 긴급 피난의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그것도 하는 시설이 돼버린 거죠. 실제로는 거주시설로 운영이 많이 되고요. 또 정책도 단기 거주시설 같은 경우에 10일의 거주인이 없으면 보조금 지급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6개월마다 한 번씩 이제 긴급한 피난의 어떤 상황이 개선됐느냐를 원장님이나 누가 보고 하는 건데 사실은 그 상황이 그냥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죠. 예를 들어 저희 이용인 분 중에 가장 나이가 많으신 여성분은 갈수록 상황이 나빠지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왜냐하면 어머님은 이제 어느새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치매까지 생기셨어요. 그래서 자기 신변 처리가 잘 안 되세요. 그런데 가족 중에서 형제 중에 둘 중에 한 명은 사망했어요. 그리고 한 명은 큰 사고를 당해서 지금 와상 상태로 누워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돌볼 수 있는 가족은 올케 한 명밖에 없는데 올케는 또 다른 가족들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조카들을 돌봐야 되고 또 시어머니가 치매 상태니까 돌봐야 되니까 이분까지는 못 돌보시는 거죠. 그런데 10년 전에 이분을 처음 봤을 때는 가족들이 건강하셨었어요. 그리고 자기 일들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분 한 분의 장애만 이 가정의 어려움이었는데 지금은 이 가정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거죠. 지금 발달장애인의 조기 노화도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고 또 더불어서 부모님도 같이 노화하고 있는 것도 사회가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10년 전에 단기로 왔는데
계속 계시는 건 장기가 된 거네요. 그렇죠. 사실상 저희가 네. 거주시설이다라고 보는 네. 게 단기 거주시설에서 네. 처음엔 단기에 방점이 있었는데 네. 이제는 거주로 방점이 네. 옮겨간 거죠. 그래서 거주시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왜 지금 장기로 이동을 안 하시는 건가요? 그럼? 우선 그분은 장애가 여러 가지 복합장애가 있으셔서 장애 정도가 심하니까 이 대부분의 시설들이 정원이 자연감소 추세로 가고 있어서 네, 들어갈 수 없어요. 유형별 거주시설로 가기가 어려워요. 네. 그런데다가 장애 정도까지 심하니까 네. 옮겨가는 시설 입장에서는 더 어려우세요. 이분은 장애가 4가지 장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단기 거주 시설은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부족한 시설에서 이분을 케어하기 전문적인 서비스를 하기에는 또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시설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독일처럼 이렇게 자립생활 하다가 시설 갈 수 있으면 시설 가고 시설도 종류와 유형이 정말 다양해서 내가 갈 수 있는 곳들을 여러 군데를 찾아갈 수 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예전에 한 15년, 20년 전에 언어치료 한번 받으려면 2년 대기하고 2년 대기해가지고 언어치료 받았는데 선생님하고 안 맞아 우리 아이가. 그러면 이걸 포기하냐 마냐 해서 어머님들이 포기를 못 하셨어요. 어딘가를 2년을 대기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근데 그 상황이 지금 장애인 거주시설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시설의 숫자가 적다 보니까 내가 여기 아니면 딴 데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전광역시는 그래도 거주시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운영 신고시설을 지원하는 제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개인 중에서 내가 원하는 복지시설을 만들어 보고 싶어 라고 하면은 규정에 맞으면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타시도는 그렇지 않아서 타시도에 있는 장애인들이 오히려 지금 내전으로 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타시도에 있는 장애인들이 이제 인권 관련해가지고 인터뷰를 하다 보면 그래서 나와서 다른 기관을 한번 찾아보지 그러셨어요 라는 질문에서는 대부분들이 다 시설이 없다. 갈 데가 없다. 이 지역에 저희하고 인구가 비슷한 울산이나 아니면 광주, 네 이렇게 봤을 때 광주는 그래도 그룹홈은 조금 많은데 단기거주시설이 적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3개밖에 없으세요. 단기거주시설이 그룹홈도 5개밖에 없으세요. 이제 지금은 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 법인시설밖에 지원을 안 해주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20개인 대전시는 그래도 골라서 가세요. 그런데 3개밖에 없는 울산시의 장애인분들은 골라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대기 탔다 기다렸다가 자리만 생기면 가는 거죠. 그런데 대전시에 20개도 충분하냐? 저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대전시에 있는 20개의 단기거주 시설에 90%는 정원이 찼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그리고 정원이 비어있는 자리들도 보면 최근에 누군가가 나갔기 때문에 정원이 비어 있는 거지 이 빈자리가 막 2년 3년씩 유지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20개 정도 되니까 시설 운영의 스타일 따라서 나는 주말마다 왔으면 좋겠어. 또는 나는 우리 아이가 외부 활동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 또 나는 직업재활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기간이었으면 좋겠어 해서 골라서 가실 수가 있는데 기관이 3개밖에 없다면 그냥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다양한 종류의 시설들이 다양한 인프라를 갖고 좀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탈시설의 문제도 똑같은 것 같아요. 시설 밖을 나와서 생활을 할 때도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적어지면 그분의 삶이 삶의 수준이 지금보다 더 낫냐 안 낫냐라고 했을 때 네, 어려움이 충분히 예상되는 바이죠. 그렇죠. 네.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제한돼 있고 어쩔 수 없이 하나만 선택할 수밖에 없다면 그것이 온전히 선택이냐 강요나 차별이나 배제가 아니냐라는 말씀인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거주시설들은 사실 현장은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없다. 그 얘기는 절대 공감하는 게 저도 얼마 전에 소개도 해드리고 그래서 또 원장님한테 연락도 드리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갈 수 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참 거주시설을 막상 찾으니 정말 없고 그런데 거주시설에 있는 분들은 타시설을 원한다고 하니 약간 현장에 아이러니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쨌든
탈시설 한다는 게 개인의 선택권을 보장해 준다는 건데 나와서 선택할 게 또 없다. 네, 나와서 선택할 것도 없고 나오는 것 자체도 사실은 본인의 선택이냐 아니냐가 고민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 탈시설 정책을 꽤 오랫동안 했어요. 꽤 오랫동안 했고 먼저 시행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들을 적용을 해봤었죠. 근데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던 자료에서는 70% 정도가 안착하셨고 나머지 30%는 돌아오셨어요. 시설로 돌아오셨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시설로 돌아오시는 데는 건강의 문제도 있었고 지역사회 지원의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셨어요. 근데 시설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니까 30%가 다시 돌아오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없어졌다면. 네. 그런데 지금 탈시설 로드맵의 정책은 시설을 다짜주의잖아요. 그러면 돌아올 데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그건 어떻게 한대요? 그러면 돌아올 데가 없이만 되는 여건에 대해서. 체중증을 위한 시설들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탈시설 로드맵이라고 해도 완전 시설을 다 닫는 게 아니라고는 하는데 이 체중증의 개념이 조금 더 명확하지 않다 지금. 네, 명확하지 않은 게 어려움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지체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의 특성차도 고려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도 그렇죠. 고민이 되는 게 지체장애인은 활동지원인을 이용해서 충분한 자기 삶을 누리실 수 있는데 그래서 지체장애인 입장에서는 중증도가 높으면 24시간 지원을 해줘도 저는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발달장애인 체중증 같은 경우에 자해와 타해 등의 도전적 행동도 심하고 지역사회에서 삶이 더 어려울 수 있는데 그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체계는 아직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그런 고민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그러네요. 완전히 현장에서 그러면 다 이제 맘 놓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요원하긴 하고 100% 준비가 된다는 건. 네, 그러니까 가기는 가야 될 텐데 너무 또 안 된 상황에서. 그래서 양쪽의 차이가 이거예요. 이제 시설 쪽에서 거주시설을 운영하시는 입장에서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내보내기만 하면은 이분의 삶을 어떻게 책임질 거냐에 대한 부분이고 탈시설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아니 우선 나와서 이 사람들이 불편한 게 있어야지 사회 정책이 변화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런데 이제 중간에 있는 시설을 운영하기는 하지만 가족인 저의 입장에서는 준비가 안 됐는데 과연 내보낼 수 있을 건가? 그러니까요.